자, 기출문제 39회 문제는 2020년도 2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예.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것은 바로 기간별 배분이라든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 발생, 이걸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건 2번인 것 같네요.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겁니다.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이었어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예, 맞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맞았네요. 4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예?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했죠? 그 평가한 것은 자, 주식이라고 볼까요? 주식을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에요.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가로 팔면 이익이 얼마 난다. 아니면 손실이 얼마 난다. 그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 예. 실현시키진 않았지만 지금 만약에 실현, 즉 처분한다면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또는 손실이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니까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결산정리분계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해요? 단기 비용이나 이익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유가증권 중에서 매도가능 증권은 어떻습니까? 매도가능 증권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죠. 매도가능 증권은 뭘로 처리해요? 미실현 보유 손익을 자본으로 처리하죠. 기억나시죠? 예. 자본.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에요. 3번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 아닌 거 감자차익 자본,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 미지급 배당금 부채죠. 이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 처리 누락이 21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걸 누락하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락했는지 읽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금액을 일단 계산해 볼게요.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자, 11월 1일에 가입했으면 11월부터 12월이니까 2개월치 이자가 단기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연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두 달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2천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달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계산기를 딱 꺼내 가지고
2천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12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10만 원이 두 달치 이자예요.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 감소하겠죠. 1번이네요. 당기 순이익 10만 원 과소계상. 이게 수익이니까. 수익을 누락시키면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게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상품의 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세요. 여러분 총평균법은요.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3만원, 매입한 10만원, 또 매입한 8만원, 요 금액을 모두 더해보세요. 그러면 21만원이죠? 21만원을 요 수량으로 나눠보세요. 1000개네요. 나누기 계산기 안 써도 되겠네요. 210원입니다. 평균 단가 210원. 총평균법은 먼저 평균 단가를 딱 구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재고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재고 수량을 곱하면 돼요. 자, 1000개를 사가지고 몇 개를 팔았느냐? 4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600개죠. 그러면 평균 단가 210원에다가 곱하기 600개, 재고가 600개니까 이게 답이에요. 210원 곱하기 600개,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몇 개예요? 얼마예요? 12만 6천 원 나오네요. 3번이 답이죠.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유동부채가 나타나는지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에 2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선급금, 선급금은 유동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군요. 그러면 3번은 뭔가요?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면은 유동성 장기부채죠. 이게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이건 유동부채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뭔가요?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대변에는 이것을 가수금이라고 그래요. 가수금. 이거 유동부채. 그래서 2번은 유동자산이에요. 선급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기장치 대장의 일부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2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기계장치 대장을 보니까 20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잔존가치 없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25% 2021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느냐면은 1000만 원에 25%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2021년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021년도는 자, 메모장에다 써볼게요. 아까 250만 원을
2020년도에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률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2021년도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해요.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전기에 했던 거를. 거기다가 곱하기 25% 정률을 다시 곱하면 돼요. 요게 2021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기를 잡고서 1000에서 250을 빼면 750이잖아요. 750만원 곱하기 25%를 해보면 이게 2021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죠. 187만 5천원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187만 5천원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려면은 수익이나 비용이어야 돼요. 수익이거나 또는 비용이어야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외화자산 외화 환산 손익 이거 수익과 비용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거 수익과 비용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이다. 자본.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해당되잖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자본이다. 자본.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입니다. 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시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와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가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수정 전에는 잔액시산표가 이랬어요. 그리고 매출채권 잔액의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볼까요? 매출채권의 잔액이 100만원이네요. 두 개 더하면 외상매출공하고 받으러오니까 여기에 2%를 설정하기로 했으면 100만원의 1%는 만원 2%니까 2만원을 설정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기존이 5천원 있으니까 15,000원 추가 설정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 예, 가번에 매출채권은 100만원 아까 계산하니까 100만원이죠. 대손충당금은 2% 2만원 네 100만원과 2만원이네 2번입니다.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매출채권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2% 계산하면 2만원. 네. 매출채권 잔액은 저 위에 거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개 더한 것이 여기 가번에 들어.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소거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의 경우를 가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약소거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상품 판매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이죠. 맞습니다. 2번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이죠. 받으러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3번 약소거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어음의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맞죠? 4번 자금을 대여하고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을 때 그게 매출채권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어음상의 어음을 받았다? 이거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예. 매출채권은 상품 판매하고 어음 받은 거, 그게 매출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야. 맞았습니다. 그러면 영진이가 답이네요. 그러면 채은이는 뭐가 틀렸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인도하는 때입니다. 예, 가공을 완료해가지고 인도해야죠. 채은이 틀렸고, 다음에 중연이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상품이 인도되는 때예요.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 상품권을 매장에 가지고 와서 상품하고 교환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다음에 지민이는 뭐가 틀렸을까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내는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시기예요. 그 무인 판매기의 주인이 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돼요.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채은이, 중현이, 지민이가 다 틀렸습니다. 영진이가 맞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과세를 모두 골라봐라.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다. 조세물납, 이거 과세가 아닙니다. 조세물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번.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했다. 과세.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양도 담보 설정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번. 상품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죠. 공급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나라. 3번이 답이었네요. 1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거나 수령하였다. 자,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돼요.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 할부 판매 시 이자도 전부 과세 표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가 됐든 다 과세 표준이에요. 라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이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공급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은 요 3개만 더하면 되겠다. 3개 더하면 800만 원인가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더라.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번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안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겠죠? 제품 공급 대가가 1,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급 대가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여러분 부가세 포함 가격이 1,100이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죠.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일 때 부가세는 10%니까 부가세가 100만 원. 두 개 더하면 1,100이죠. 다음에 4번 매입세액 70만 원. 가로 열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2000cc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cc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공제 못 받으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5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 100만 원 마이너스 매입세액 50만 원. 그래서 납부세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3번.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개 안 돼요. 자, 첫째,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또는 상호. 두 번째, 공급가액과 매출세액, 즉 그냥 세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성일자. 네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면은 그 세금계산서는 적격한 세금계산서가 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이거 2번이네. 공급 단가. 이 단가 수량은 세금계산서에 꼭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상호는 명칭이라고 해도 돼요. 명칭. 예. 명칭. 여기서 명칭이라고 했네요. 성명 또는 명칭. 자, 이렇게 봤는데요. 39회의 이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의 FAT 1급 이론보다 조금 쉬운 듯한 문제예요. 예,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에서 여러분이 10개를 정답을 맞춰주시면 실기를 웬만큼 하면 합격 점수 70점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